반갑습니다. 매주 목요일 밤 11시 레벨업 주식회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오진승 전문가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떻게 행복한 목요일 보내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눈치만 보고 있던 우리 시장이 미국의 CPI 지표가 생각보다 하회를 했다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어제 미국장부터 급등 마감을 했고 우리 시장도 이 기운을 이어받아서 물론 갭상승 이후에 코스닥은 약간 힘이 빠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1% 이상 상승한 오랜만에 기분 좋은 시장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시장이 어떻든지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꾸준하게 이 처음 마음으로 공부하자라는 말씀 늘 드리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 시장이 올라갈 때는 그것보다 더 큰 상회하는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시장이 떨어지더라도 시장 대비해서 더 좋은 성과를 내는 방법 계속해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노란톡방에서 저와 더 가깝게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고요. 카메라로 이 QR코드 찍는 게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께서는 유료 100원의 문자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샵 3772번으로 오진승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마찬가지로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입장하시면 제가 장중에 시황이라든지 우리 종목 매매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고요. 더불어서 강의 들으시다가 오늘 이 내용은 이해가 안 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요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저와 조금 더 가깝게 소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본격적으로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이 투자의 대가 한 분의 말씀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고요. 또 주식을 하다 보면 이분을 빼놓고 볼 수는 없죠. 여러 가지 명언도 많이 말씀을 하셨고 뭐 법칙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라는 책을 낸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명언입니다. 주식은 뚜렷한 주관의 소유자가 승리한다. 그것이 맞든 틀리든 중요하지 않다. 사실 제가 항상 다른 명언, 다른 분들의 다른 말을 가지고 오지만 일맥상통하는 얘기, 주제가 한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뚜렷한 주관, 내 기준에 대한 얘기를 앙드레 코스톨라니도 하고 있는 것 알 수 있고요. 더불어서 성공적인 투자자는, 이렇게 승리하는 투자자는 백전백승, 모든 매매를 해서 모든 종목으로 수익을 낼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투자의 대가라고 말하는 뭐 워렌 버핏, 피터 린치, 앙드레 코스톨라니까지도 모든 종목을 수익을 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두가 마찬가지일 거고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100번 중에 51번을 이기고 49번은 잃어도 우리는 성공적인 투자자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이게 무엇을 의미를 하는지 또 예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루온이라는 종목이고요. 또 최근에도 이 애플페이 관련해가지고 급등락을 보이기도 한 종목입니다. 과거 흐름을 보시면요. 작년 7월 중순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이루온이 세계 최초로 철도 이 LTER 통신의 제어 기술 개발을 했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급등을 하는 모습이고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이슈입니다. 저 역시도 뉴스를 볼 때, 이슈를 볼 때 이런 키워드에는 집중을 할 수밖에 없죠. 세계 최초. 이 통신 제어 기술을 세계 최초, 국내 최초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개발을 했다라는 기사니까 얼마나 이 기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앞으로 뭔가 투자를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좋은 느낌의 기사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동시에 주가 흐름을 보시면요. 7월 중순에 이런 기사가 떴는데 7월 중순의 주가 흐름, 주가의 위치 딱 이런 구간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고 투자를 하게 되면요. 이미 이루온이 세계 최초로 이 기술을 개발했다라는 거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이 세상 모두가 아는 그 사실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재료 소멸이라고 하죠. 주가가 추가적으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기술 개발을 했구나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후속적인 더 기업 가치를 올릴 만한 이슈가 나오지 않는다면 오히려 주가가 빠지게 되고요. 하지만 이럴 때 나의 기준이 없다면, 나의 뚜렷한 주관이 없다면 이 좋은 기사가 나오는 내용만 보고 매수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HLB라는 종목인데요. 마찬가지로 최근에서야 뭐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과거 흐름을 보겠습니다. 작년 2월 달에 이 HLB를 보유하신 분들도 많으셨었고 HLB 관련된 또 다른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정말 헉 하고 놀라셨을 법한 그런 기사가 나왔죠. 제약주에서는 굉장히 큰 대형주 역할을 하고 있는 이 HLB가 임상 결과 허위 공시 논란이 나왔고요. 자, 그렇게 되면서 거의 하한가에 가까운 이 시총이 큰 종목이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은 생각을 하시죠. HLB 이제는 답이 없겠구나. 이 대형 기업에서 임상 결과를 허위 공시했다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더 이상 HLB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투자자분들의 눈은 이런 HLB처럼 악재가 뜬 종목이 아니라 앞서서 봤던 세계 최초로 이 특허 기술을 낸 이루온 같은 종목에 눈길이 끌려 있겠죠. 하지만 주가 흐름을 보시면 호재가 뜬 종목들 같은 경우는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큰 추세를 보시면 우리 모두가 아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후에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경우가 훨씬 많고요. 이렇게 악재가 뜬 종목들 같은 경우는 물론 악재가 떴을 때 매수를 하자라는 건 아닙니다. 악재가 떴을 때는 우리가 좀 관망을 하면서 주가가 안정화될 필요가 있는데 안정화될 때까지 지켜봐야 하는데 자, 오히려 시장의 관심에서 멀어졌을 때 HLB의 악재가 뜨고 나서 뭐 무상증자 이슈 때문에 잠깐 주가에 착시 효과가 있기는 했지만 이렇게 거래량 없이 쭉 횡보를 하면서 시장의 관심에서 멀어졌을 때 우리가 주식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는 세상 모두가 이 종목 좋다더라. 이 종목에 좋은 호재거리가 있다거라 라는 거를 아는 상태에서는 더 이상의 호재가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진짜 관심을 가지고 진짜 이후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찾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관심에서 멀어져 있는 이런 종목들에 주목을 하셔야지 오히려 잔잔한 상태에서 정말로 제대로 된 추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발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나의 주관이 없으면 내가 판단을 하지 않는다면 이리저리 정보나 이슈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우리가 사실 리포트만 생각을 하시더라도 많은 분들께서 이거 어디 리포트에서 좋다더라, 어디 증권사에서 뭐 매수 의견을 냈다더라 이런 얘기를 보면서 추천을 하지만 실제로 언론에서 얘기가 나오고 또 내 주변에서 떠들고 있는 종목 혹은 리포트가 많이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미 호재거리가 떴거나 이미 많은 분들께서 좋은 종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기업일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는 내 기준을 가지고 남들이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뉴스에서 그렇다더라, 뭐 리포트가 그렇다더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내가 봤을 때 이 기업의 내재 가치가 있는지 아닌지에 확실히 주관을 가지고 이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좋다고 해서 누가 좋다더라 이거는 절대로 매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나쁘다더라, 이 기업 뭔가 안 좋다더라 그런 소문들, 그런 얘기들이 매도의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내가 판단을 했을 때, 내 주관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이 나쁘다, 이제는 이 기업의 가치가 변했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그거는 매도의 이유가 될 수 있겠고요. 혹은 내가 판단했을 때 이 종목의 이 이슈는 추후에 기업 가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겠구나, 좋은 기업이구나 라고 판단을 했을 때 내 주관으로 매수의 이유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주관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오늘도 한번 상기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주관만 가진다면 100번 중에 51번, 51% 이상의 확률을 가지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관이 없다면 이 50% 이상의 확률만 50% 이상의 확률만 내더라도 성공할 수 있는 게 주식시장인데 이렇게 이리저리 이슈에 휩쓸린다면 좋다더라, 나쁘다더라 하는 이슈에 휩쓸린다면 그 51%의 확률조차도 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오늘도 역시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다른 분의 명언이지만 결론은 같습니다. 내 기준과 원칙을 가지기 위해서 역시나 열심히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앙드레 코스톨라니 하니까 제가 굉장히 공감을 했던 이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대법칙이 있습니다. 살펴보시면 우리가 사람이 개를 산책시키는 과정, 이 과정을 바로 이 경제의
대입을 한 그런 이론인데요. 사람이 바로 실물 경제, 우리 조금 더 쉽게 생각하면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리고 이 강아지가 자산 가격, 조금 더 쉽게 주가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사실 저도 고양이를 키우고 있지만 참 제 말을 듣지 않아요. 제가 부른다고 해서 절대 쳐다보지 않고요. 제가 이리 와 해도 간식을 손에 들고 있지 않으면 절대 오지 않습니다. 우리 강아지와 고양이 같은 경우는 사람의 마음대로 컨트롤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강아지를 키워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강아지를 산책시킬 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는 뭐 집에서 공원을 거쳐서 다시 집으로 온다라는 그 루트대로 길을 그대로 따라가지만 강아지들은 그 길에 이 뭐라고 하죠? 이 끈으로 따라오기는 하지만 그 과정 중에 이 풀숲에도 들어갔다가 가까이도 왔다가 뒤로도 갔다가 쉬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요리조리 움직이면서 결국은 사람이 이끄는 대로 집에서 공원까지 갔다가 공원에서 집으로 가는 그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즉, 이 사람과 강아지가 산책을 하는데 비유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기업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기업의 가치라고 가정을 했을 때 주가 같은 경우는 개라고 할 뻔했어요. 개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강아지 같아서. 네, 개를 개라고 하지 못하는 게 참 그런데 어쨌든 이 주가는 강아지 같아서 사람이 이끄는 방향대로, 기업의 가치대로 결국은 수렴하게 되지만 기업의 가치가 좋다면 결국은 기업 가치대로 올라갈 거고요. 기업의 가치가 좋지 않은 기업이라면 결국은 빠지게 될 것이지만 그 과정 중에서 이렇게 기업의 가치를 따라가는 과정 중에서 강아지가 막 움직이는 것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번 훅 가기도 했다가 훅 떨어지기도 했다가 왔다 갔다 이 리드줄을 따라서 기업 가치를 따라간다라는 이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저는 좋은 비유라고 생각을 했고요.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결국은 기업 가치를 따라간다라는 말에 저는 참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좋은 기업이라고 해서 진입을 했지만 그 좋은 기업이 제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많은 변동성을 거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과정들을 견딜 것인지 혹은 그 과정을 견디지 않을 것인지 나는 정말 단기적으로만 대응을 할 것인지 강아지가 움직이는 과정을 볼 것인지에 따라서 중장기 투자를 할 기업인지 혹은 단기 투자를 할 기업인지가 달라지게 되겠죠. 자, 다음 화면 보시면요. 또 저에게 이 시청자분들께서 질문하셨던 부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강의 들으시다가 혹은 개인적으로 또 주식을 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질문할 게 있어요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 많이 입장하셔서 또 질문 주시면 좋겠고요. 이 시청자분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와 함께 열심히 이 지지저항 강의를 보고 공부를 하고 적용을 하면서 지금까지 잃지 않는 매매를 잘 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제 공부를 하니까 진짜 매매가 잘 되는구나, 수익이 나는구나 라는 걸 느꼈는데 한 번에 손절 구간을 지키지 못했더니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여러분들께 손절 역시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손절을 치게 되면 마음이 안 좋을 수는 있어요. 당연히 마음이 안 좋죠. 우리는 항상 수익을 내고 싶은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번 중에 51번만 성공하더라도 그거는 승리하는 투자자다라고 투자의 대가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종목에서 수익을 내는 거는 사실 불가능에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하다 보면 특히 오랫동안 하다 보면 손실이 나는 종목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런 구간에서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되면요. 자, 보시면 사마알미늄이라는 종목인데요.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장기 이평선들 돌파하면서 추세를 돌려주고 있지만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굉장히 좋아하지 않는 자리기는 하지만 혹시라도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종목이 나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했지만 다음 날부터 장대 음봉이 내리꽂기 시작하더니 쭉 빠집니다. 자, 그러고 나서
올라가나 싶었지만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힘을 내지 못하고 오랫동안 횡보를 하고 거의 뭐 1년 가까이 횡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추세를 살리면서 올라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평단가까지 가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종목으로 뭐 1년, 2년 기다리면 언젠가는 올라가서 추세를 돌리고 다시 한번 본전가 이상까지 뭐 수익 구간까지 올 확률이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부터 작년 11월 말부터 지금 올해 중순이 되기까지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 돈을 묵혀두고 시간을 버리는 과정에서 시간적인 손실 역시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하는데 종목에 당장 찍혀있는 손실에만 신경을 쓰게 된다면 자, 이 구간 동안 다른 종목으로 얼마든지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버리게 되는 일이 되는 겁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또 마찬가지로 한국 BNC 이런 자리에서 저라면 매매를 하지 않을 것 같지만 혹시라도 실수로 또 물렸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추세가 깨졌을 때 혹시라도 이렇게 기회를 준다든지 매도 기회를 준다든지 매도 시그널이 확실하게 나왔을 때 우리 앞에서 또 지지저항 공부했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지 구간을 이탈하면 이제부터 추세가 하락으로 꺾이고 저항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추세가 확실히 꺾인 매도 타점이 나왔을 때는 우리는 정말 안타깝지만 손절 대응을 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일 때가 많습니다. 자, 이 구간을 보시더라도 한국 BNC가 작년 중순쯤에 고점을 찍고 쭉 빠지면서 자, 중간중간 올라오는 구간들이 있기는 했지만 결코 평단가까지 가지 않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평단가까지 오지 않았다고 무작정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기다리게 되면 그 시간적인 비용이 너무 아깝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단타 매매를 하다가 단기 매매를 하다가 혹시라도 타점을 잘못 잡아서 물린 종목이 있다면 오히려 빠르게 손절 대응을 하는 게 이런 기나긴 고생의 시간적인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점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애초에 손절할 주식을 왜 사요? 주식은 어차피 장기 투자래요. 그렇게 막 손절할 거면 애초에 시작을 안 했어야죠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의 주관, 기준과 원칙 지키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처음부터 손절할 주식을 사지 않으신 분들이시라면 손절을 칠 필요가 없죠. 하지만 그런 분들이라면 애초에 한국 BNC를 샀을까요? 한국 BNC 같은 경우는 증거금 100%짜리 종목, 단기적인 이슈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인데 애초에 장기 투자하실 분들이라면 나의 기준이, 나의 주관이 정말 좋은 기업으로 장기 투자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적어도 이 기업을 이렇게 비싼 가격을 주고 사지는 않았겠죠. 내가 장기 투자자다. 저는 단타랑 별로 맞지는 않아요.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금전적인 여유도 있어서 쭉 장기 투자를 하면서 손절치지 않을 종목으로 애초에 기업 가치가 좋은 종목으로 매매를 하는 게 나의 주관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맞아요. 애초에 손절할 주식을 사시면 안 되고요. 하지만 단기 매매, 단타 매매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실기 차이 중에서 실적 기업 차트 이슈 중에서 차트와 이슈의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단타 종목들은 실적이나 기업 가치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애초에 손절하지 않을 주식은 아니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나의 기준이, 나의 주관이 처음부터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꼭 기억을 하시고 뭐 애초에 손절할 주식을 사지 않았어요. 삼성전자를 매수를 했어요. 라고 가정을 하신다면 자, 내가 매수를 하고 나서 1년, 2년, 3년, 뭐 거의 4년 가까이 쭉 횡보만 하고 하락을 하는 이런 시간도 손절할 필요 없죠. 기다리시면 되고요. 쭉 드디어 오르나 했는데 다시 한번 쭉 본전가까지 내려오는 이런 구간도 내가 장기 투자자라면 내가 정말 기업 가치가 좋은 기업을 매수를 했다면 기다릴 수 있는 것도 필요합니다. 즉, 결론. 오늘의 질문에 대한 답변도 결론은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주관,
기준에 따라서 내가 어떤 기준으로 종목을 매수를 했고 나의 주관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주식 매매를 하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항상 여러분들께서 또 이런 좋은 질문들 많이 주셔서 시청자분들과 공유할 수 있어서 저도 참 좋네요. 여러분들께서 또 궁금하신 질문이 있어요. 또는 다른 시청자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또 제게 질문을 주시거나 장중에도 실시간 소통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여기 조그만 링크로 들어오시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으실 것 같아서 또 큰 화면으로 보시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복습 먼저 하고 갈 건데요. 아까 코스톨라니의 이 기업이 쭉쭉 이 주가를 이끌면 주가는 기업 가치로 따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이전에 차트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했고 지난주부터는 이 기업에 대한 공부, 기업의 재무에 대한 공부하고 있는데요. 간략하게 기업 공부를 하고 있지만 절대로 차트를 잊어버리지 말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실적과 기업과 차트와 이슈 모두 중요하고요.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고요. 단기 매매 스캘핑 단타를 하더라도 혹은 중장기 투자를 하시더라도 실적, 기업, 차트, 이슈는 모두 확인을 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중장기 투자를 하게 된다면 실적과 기업에 굉장히 이 초점을 세세하게 맞춰서 분석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단타 매매를 한다면 아무래도 실적과 기업보다는 차트와 이슈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공부를 했던 게 추세, 상승 추세, 하락 추세, 횡보 추세, 우리 복습도 너무 많이 해서 이제는 달달달달 머릿속에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 자, 추세를 공부하는 이유, 우리는 추세의 전환 시점, 상승 추세에서 하락으로 바뀌고 하락 추세에서 상승으로 바뀌고 박스권에서 상승이든 하락이든 어떤 추세가 바뀌는 시점에 주목을 하자 말씀드렸고요. 캔들 같은 경우도 석별형, 색별형, 도지형 캔들 등등등 이런 캔들의 이름을 외우자 아닙니다. 캔들이 만들어지는 구성 원리를 이해를 하시고 그 캔들의 구성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매매에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 고민해보자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추세 패턴 같은 경우도 패턴 굉장히 많습니다. 뭐 헤드앤숄더 패턴, 쌍봉 패턴, 쌍바닥 패턴, 삼중 천정형 패턴 등등등 너무너무 많은데 중요한 거는 그런 패턴들의 이름을 외우는 게 아니라 매매에 적용을 하고 매매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이 패턴이 변화가 있는지 패턴에서 추세의 변화가 있는지에 주목을 하자라는 말씀 드렸고요. 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차트 분석을 하게 된다면 빼놓고 볼 수가 없는 이 이동평균선, 이평선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도 크게 5가지는 꼭 알고 갑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평선의 방향이 위를 향하는지 아래를 향하는지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당연해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잊어버리고 하는 이 방향 기억합시다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제가 항상 별 5개를 그리는 지지와 저항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평선에서도 중요하고요. 나중에 우리 보조지표를 공부하게 된다면 보조지표에서도 이 지지와 저항은 활용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개념 확실하게 잡고 가자 말씀드렸고요. 정배열, 역배열,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이격도까지도 이평선도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래량. 거래량은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려서 귀에 딱지가 앉지 않으셨을까 걱정이 됩니다. 거래량은 신뢰도다. 글자가 날아가요. 알아보실 수 있겠죠. 거래량은 신뢰도다. 거래량만으로 방향을 알 수는 없지만 거래량만 보고 우리가 주가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예측하는 건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앞에서
추세 패턴, 캔들, 이평선으로 분석했던 그 방향성에 대한 신뢰도를 더해주는 게 바로 거래량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빠르게 복습했지만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이시라면 아, 맞지? 그 내용 공부했었지? 하나씩 생각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주에 우리는 차트에서 차트 분석을 열심히 하다가 기업 분석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재무제표에서 여러 가지 볼 것들이 마찬가지로 있는데 여러 가지 그 연결된 개념 중에서 손익계산서 가장 먼저 공부를 했고요. 손익계산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가계부다. 이 막 적혀있는 숫자만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아, 도저히 보기도 싫다, 이래서 재무제표 공부하기가 싫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제가 이 치킨집 예시를 들어드리면서 치킨집이 매출을 얼마를 냈는데 뭐 광고 비용으로 얼마를 쓰고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손익계산서는 결코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돈을 얼마나 벌어들였고 거기서 쓸모없는 비용은 얼마나 나갔고 이런 걸 나타낸 가계부다. 기업이 쓰는 가계부다라고 이해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기업 분석을 하는 이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 기업, 차트, 이슈 모두 알아야 하는데 이 중에서도 이 실적, 기업의 실적을 보고 기업 분석을 하는 이유를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자, 이 화면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바로 기업 분석은 기업의 건강검진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멀쩡해 보이고 아무리 건강해 보여도 몸 어느 한 구석에 문제가 있다면 정말 건강해 보이던 사람도 갑자기 픽 쓰러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해야 한다라고 하죠. 기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너무나도 멀쩡해 보여요. 너무 좋은 회사 같은데 알고 보니 기업 내부에서 이 돈이 잘 흐르지가 않는다든지 뭔가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겨버리면 뭐 기업의 차트가 아무리 좋다가도 갑작스러운 뭐 악재 이슈가 떠가지고 뭐 기업에 문제가 생겼다더라 하는 이슈로 기업이 무너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업 분석, 즉 기업에 대한 건강검진을 꼭 동반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재무제표. 아유, 이것도 지난번에 봤던 표인데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파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떼서 보면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지난번에 이 손익계산서에 대해서는 공부를 했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 가계부, 기업이 쓰는 가계부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재무제표에서 우리가 크게 봐야 할 거는 세 가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리고 현금 흐름표까지. 사실 이 두 부분 같은 경우는 주가를 분석하는 데에는 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세 가지 항목만 잘 보시더라도 재무제표 분석에는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게 연결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차트 분석을 할 때도 그랬어요. 캔들만 보고 차트를 본다. 이평선만 보고 차트를 본다. 거래량만 보고 차트 분석을 한다. 모두 굉장히 무리가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차트도 포괄적으로 모두 연결된 개념으로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재무제표 마찬가지입니다. 손익계산서,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만 보고 매매할래요. 조금 기업 분석에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혹은 재무상태표만 보겠어요. 안 돼요. 우리는 모두 연결된 개념 하나씩 공부를 하지만 나중에는 완벽하게 이해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볼 건데요. 재무상태표 같은 경우는 손익계산서가 기업의 가계부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 재무상태표 같은 경우는 기업의 재산 내역을 보여주는 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자산과 부채와 자본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오늘 우리는 이게 무슨 의미를 나타내는지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내가 가진 재산을 모두 드러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부자도 마찬가지고요. 가진 게 없더라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가진 모든 걸 드러내는 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 상장된 회사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숨기고 싶다고 숨기는 게 아니라 재무상태표를 통해서 이 투자자분들께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기업은 어떻게 보면
치부가 될 수도 있고요. 치부라고도 할 수 있는 숨기고 싶을 수 있는 이 재산 상황을 낱낱이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되게 재밌는 실험 결과가 있어서 가지고 왔어요. 영국의 한 유튜버가 실험을 했는데요. 자, 보니까 첫 번째 사진을 보니까 이 주황색 가방, 어디서 많이 본 가방이죠? 이 가방을 많이 들고 있어요. 자, 그리고 비행기에 앉아서 굉장히 여유를 즐기면서 영앤 리치의 삶을 살고 있는 듯한 사진이고요. 세 번째 사진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무슨 영화 배우인가요? 하여튼 굉장히 부자 같습니다. 돈이 많은 분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사진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사람이 합성을 해서 만들어낸 조작된 사진입니다. 실제로 이분 같은 경우는 평범한 가정, 엄청난 부자까지는 아니고 굉장히 평범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분인데 이렇게 부자인 척을 하는 거죠. 내가 명품을 많이 사고 비행기로 여행을 다니고 이렇게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다라는 사진을 합성을 해서 올리니까 실제로 팔로워 수가 굉장히 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이분을 부자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겉모습으로 속이려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짝퉁 가방 들게 되면 물론 세세히 보게 되면 알 수 있겠지만 명품 짝퉁으로 딱 휘둘고 다니면 저 사람 돈이 많은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혹은 아무리 부자인 사람도 단벌 신사. 굉장히 이제 명품이라든지 비싼 옷, 비싼 가방보다는 굉장히 단촐하게 다니시는 분들은 내가 부자임을 굳이 밝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겉모습으로는 얼마든지 숨길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사람의 통장 내역이라든지 자산 내역을 하나하나 다 밝혀주는 그런 자료가 있다면 우리는 숨기지 못합니다. 내가 정말 돈이 많은지 혹은 돈이 없는지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숨기고 싶은 부분일 수도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장사들 같은 경우는 그런 숨기고 싶은 부분들까지 공시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 좋은 정말 기업이 겉모습만 좋은 기업인지 혹은 정말 속까지 알찬 기업인지 알 수 있는 그런 좋은 내용을 놓칠 수는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무 상태표를 보는 거고요. 크게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재무제표 이렇게 역시나 화면만 봤을 때는 여러분들께서 머리가 아파요. 또 왜 이렇게 숫자가 많은 거예요? 자산이고 자본이고 그게 그거 아닌가요? 비슷한 말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씩 어렵지 않게 쉽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말 그대로 자산,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원, 그 모든 자원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향후에 기업이 현금을 창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빚을 가지고 있어요. 빚을 가지고 있더라도 추후에 기업의 현금 창출에 기여를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빚도 자산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산 같은 경우는 꼭 현금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현금이라든지 토지라든지 건물이라든지 혹은 재고 자산이라든지 이것도 뭔지 이따가 같이 살펴볼게요. 혹은 특허권, 영업권까지도 이런 모든 것들이 향후에 기업의 현금 창출 능력에 기여만 할 수 있다면 모두 자산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채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빚, 부채는 빚이죠. 같은 말이죠. 빚 같은 경우도 자산에 포함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빚에 대한 개념은 사실 알고 있어요. 향후에 나중에 갚아야 되는 돈이에요. 지금은 나의 자산이 맞아요. 가지고 있는 건 맞는데 향후에 자원 유출이, 즉 누군가에게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그런 자산을 빚이라고, 이 부채라고 부르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거래처에 아직 돈을 지불하지 않은 미지급금도, 즉 나중에 이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현금들까지도 이 부채에 포함시킨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단계만 더 나아갈게요. 자산과 부채에 대한 개념은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자산은 내가 가진 모든 것들, 토지도 될 수 있고 현금도 될 수 있고 특허권, 영업권까지도 다루는 그런 큰 개념이고 그 안에는 즉 이 부채, 빚도 포함이 된다라는 거 봤고요. 부채는 또다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또 여기로 들어가니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어렵지 않아요. 유동부채라고 하면 유동, 뭔가 이렇게 막 움직일 수 있고 그런 느낌이 들죠.
1년 이내에 기준이 1년입니다. 1년 이내에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그런 부채를 얘기를 합니다. 즉 1년 안에는 이제는 이 부채는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거겠죠. 자, 다음으로 비유동 부채는 1년 이후에 이번 연도 안에 꼭 갚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채를 의미를 합니다. 간단하게 그냥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이 비유동 부채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안 갚아도 되니까 나중에 갚아도 되니까 신경을 안 써도 되겠네요. 별로 기업에 영향을 크게 안 미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대출을 한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돈을 빠르게 갚아요. 친구한테 돈을 지금 빌리려고 하는데 내가 내일 줄게. 내가 지금 너무 급해서 그런데 돈 잠깐만 빌려주면 내일 바로 빌려줄게. 물론 친구 간의 돈 거래는 하지 않는 게 좋지만 그런 상황을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돈을 빌리고 내일 갚는다라고 하면 크게 뭐 이자를 붙이지 않더라도 정말 친한 친구라면 뭐 그냥 줄 수도 있는 거고 빌려줄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 친구가 와가지고 내가 지금 돈이 너무 급한데 여유가 한 1년, 2년 뒤쯤에 생길 것 같아. 내가 1, 2년 뒤에 갚을 테니까 지금 돈 빌려주면 안 될까? 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내일 갚을 친구보다는 1년 뒤, 2년 뒤에 갚을 친구에게는 뭔가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즉 이자 부담, 1년 이후에 천천히 갚게 될 부채 같은 경우는 이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빠른 상환이 불가능한, 즉 즉시 갚지 않을 빚이기 때문에 장기 부채로 남아있게 됩니다. 즉 비유동 부채, 1년 안에 갚지 않아도 되는 이런 부채 같은 경우는 기업의 애물단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을수록 좋다라는 거, 계속 남아있게 되면 정말 말 그대로 진덩어리, 이자만 계속 축내게 되는 그런 진덩어리이기 때문에 이 비유동 부채는 낮을수록 좋다라는 거 꼭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자본입니다. 이 자산과 자본을 여러분들께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자본 같은 경우는 자산에서 총 자산에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서 부채를 뺀 나의 순수한 순자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부채가 아닌 순수하게 기업이 가지고 있는 돈을 의미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조금만 더 세세하게 살펴볼게요. 우리가 여기서 또 조금씩 헷갈려 하시는데 이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같은 경우는 모두 자본에 포함이 된 개념이고요. 자본, 여기 포함이 돼 있는데 자본금 같은 경우는 변하지 않아요. 처음에 주식을 발행한 그 총 주식의 개수와 주식의 액면가를 곱한 값, 처음에 상장을 할 때부터 그러니까 계속해서 변하지가 않는 게 자본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본잉여금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가볍게 들어주셔도 돼요. 자본잉여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증자, 주식수를 늘리는 증자, 뭐 조금만 더 들어가면 주식수를 그냥 무상으로 나눠주면 무상증자, 뭐 돈을 받고 나눠주면 유상증자, 뭐 그렇게 나뉘는 주식수를 어쨌든 늘리는 증자, 혹은 주식수를 줄이는 감자, 이런 자본 활동을 통해서 순자산이 변동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자본잉여금이 원래 있던 자본금에서 뭔가 자본의 변화가 생기면 자본잉여금이라고 하고요. 제가 이 두 가지는 가볍게 들어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자본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이익잉여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사가 일을 하다 보면, 영업활동을 하다 보면 당연히 돈을 벌어들이겠죠. 그리고 그 벌어들인 돈을 주주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요. 즉 배당금을 우리가 받죠. 회사에서 막 영업을 하고 나서 남는 돈들이 있으면 이거는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배당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배당을 다 하고 남은 거, 혹은 배당을 하지 않고 이 남는 금액을 바로 이익으로부터 잉여, 남은 돈이다라고 해서 이익잉여금이라고 합니다. 회사가 낸 수익 중 주주들에게 배당하지 않고 남아있는 금액이고요. 즉 유보금이 바로 이익잉여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자 그러면 제가 이익잉여금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 자본에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자본금, 신종자본증권, 자본잉여금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익잉여금이 거의 자본의 대부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나머지 세세한 사항들은 뭐 빼고 보더라도 이익잉여금이 거의 자본과 비슷하게 움직인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이 이익잉여금 같은 경우는 회사가 돈을 벌면 일부는 배당을 하고 나머지는 유보금으로 남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돈을 많이 벌고
남는 돈이 많을 때 이익잉여금이 점점 증가를 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거는 이 삼성전자의 재무제표, 자본금 현황인데 이익잉여금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익잉여금이 증가할수록 좋고요. 흔히 여러분들께서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 이 기업은 너무 좋구나. 배당을 많이 주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배당금보다 이익잉여금을 많이 남기는 게 주가의 상승에는 훨씬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워렌 버핏의 이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도 배당을 전혀 주지 않는 걸로 유명하죠. 하지만 배당을 주지 않는 대신 이익잉여금을 배당을 하고 남는 게 이익잉여금이니까 이 배당을 전혀 주지 않고 유보금을 많이 쌓아두면서 워렌 버핏의 이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도 10년 동안 주가가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 있었겠죠. 자, 정리해보면 어렵지 않아요. 자산은 부채와 자본을 더해서 나오는 거. 즉,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께서 막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어려우시니까 쉽게 제가 또 예시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의 지금 총 자산이 우리가 숫자가 커지면 어려우니까 가정을 해볼게요. 마음 아프지만 뭐 10,000원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제가 지금 10,000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원래 5,000원밖에 없었어요. 원래 5,000원밖에 없었는데 제가 사고 싶은 게 10,000원짜리 뭐가 있어가지고 이 5,000원을 여기 앞에 계신 카메라 감독님께 제가 빌렸습니다. 급하게 필요해서 5,000원을 빌렸는데 저는 이제 어쨌든 빌려주셔가지고 5,000원을 받게 됐으면 제 자산은 10,000원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저는 추후에 제가 막 나쁜 마음을 가지고 그냥 안 드릴래요 하는 게 아니라면 5,000원은 저에게서 나가야 할 금액이 되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5,000원이 현재 제 수중에 있기는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나중에 갚아야 할 부채로 남아있게 되는 거고요. 제가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돈을 빌리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5,000원은 자본이 되는 거겠죠. 즉, 자산과 부채와 자본은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거 간단하게 쉽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가 그러면 자산이 자본과 부채로 이루어진다면 당연하게도 부채가 많은 게 좋을까요? 자산이 너무 커요. 근데 그 자산의 대부분이 부채로 이루어져 있어요. 과연 좋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기업이 보유한 총자산 중에서 부채의 비율이 아니라 자본의 비율이 높을수록 좋고요. 즉, 그 말은 부채 비율은 낮을수록 좋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의 재무제표인데 실제로 부채 비율이 자산 중에 부채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30%대로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물론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업황에 따라서 기업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부채 비율이 100% 이하면 굉장히 우량하게 안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고요. 조금 여유롭게 본다라고 하시면 200% 미만까지도 이 기업이 빚을 갚을 능력만 충분하다면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00% 이하인 종목을 좋아하고요. 자, 그리고 자산의 종류 중에서도 재고자산, 매출 채권, 그리고 현금성 자산으로 나뉘게 되는데 재고자산은 뭐냐면 우리가 제가 치킨집을 한다고 다시 가정을 해봅시다. 치킨을 튀기기 위해서는 닭도 있어야 되고요. 밀가루도 있어야 되고요. 기름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들을 보관을 해야 하겠죠. 자, 재고. 제가 창고에 닭과 밀가루와 기름 이런 것들을 보관을 해뒀어요. 그러면 그것들은 이제 재고로 남아있는,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재고 자산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매출 채권 같은 경우는 여러 손님들께서 치킨을 주문을 하게 되면 요즘은 카드 결제를 또 많이 하게 되겠죠. 자, 카드 대금, 카드 결제사가 이렇게 카드 결제를 받아서 매출 채권으로, 아직까지 저에게 현금으로 들어온 건 없어요. 하지만 매출이 낮구나. 자, 이렇게 매출 채권으로 가지고 있는 그 금액을 매출 채권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결제 대금일이 돼서, 결제일이 돼서 여기서 매출 채권으로 남아있던 금액이 실제로 제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열심히 치킨을 팔았던 그 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드디어 그게 이제 현금성 자산으로 바뀐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재고 자산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를 과연 좋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자산은 자산인데 재고 자산이에요. 치킨을 제가 그 닭들을 많이 모아두고 기름들을 많이 모아뒀는데 만약에 장사가 안 되면 그대로 썩혀서 처분을 해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즉,
재고자산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한 번 더 이게 왜 많은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현금성 자산이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리해보시면 우리는 현금성 자산이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재고자산 같은 경우는 창고에 남아있는 그런 자산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증가를 하게 된다면 순이익도 꼭 동반이 돼야 한다는 거. 이 재고가 안 팔려가지고 남아있는 건지, 무슨 이유 때문에 있는 건지, 정말 장사가 잘 돼서 재고를 많이 쌓아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이 순이익 증가가 동반이 되는지 꼭 함께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내용들이 단어가 조금 복잡해서 어렵게 느껴지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 자산, 부채, 자본, 이 세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자산은 부채와 자본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죠. 자본, 자본, 부채, 자산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면 자본은 부채와 자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봤던 게 뭐 부채가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이렇게 나뉜다, 여기까지 조금 더 나아가긴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총 자본 중에서 부채 비율이 높은 게 아니라 순자산, 내가 가지고 있는 순자산이 얼마나 많은지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더불어서 자산 중에서도 현금성 자산이 꾸준하게 증가를 하는 게 기업의 실질적인 이익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 우량한 좋은 기업으로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재무상태표는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가계부였어요. 재무상태표는 기업이 숨기고 싶은, 내가 겉으로는 부자인 척하고 겉으로는 좋은 모습만 보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얼마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기업 내부에 지금 돈 얼마 있는데, 부채는 얼마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실체, 기업의 실체를, 재산 상황을 낱낱이 파헤쳐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도구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 정말로 돈이 많고 안전하고 우량한 기업인지, 혹은 겉만 화려하고 그렇지 않은 기업인지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재무제표 중에서도 손익계산서와 이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봤고요.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모두 연결이 된 개념이기 때문에 따로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나중에 또 이 두 가지도 연결시키는 개념들 함께 공부할 테니까요. 한 번에 복습 철저히 하시면서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저와 함께 더 가까이서 할 수 있는 방법, 소통할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전 내용들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진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께서 50분 동안 강의 들으시다가 추가적으로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어요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 톡방 많이 입장하시면 좋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갖다 대시고 찍으시면 노란 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고요. 혹은 이 QR코드 찍는 게 어려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유료 100원의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진승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마찬가지로 노란 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강의 열심히 들으셨다면 또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저와 함께 소통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란 톡방은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질문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조금은 어려운 내용 공부를 했는데요. 차트 공부만 하자라고 해서 우리가 차트만 보고 매매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꼭 재무제표에 대한 개념까지도, 내가 단타 매매를 하더라도, 단기 매매를 하더라도, 스캘핑을 하더라도 혹시라도 정말 이 기업이 당장에 문제가 될 만한, 무너질 만한 그런 요소가 있으면 안 되니까 이 손익계산서와 재무제표, 재무상태표까지도 꼭 함께 분석을 하는 습관 함께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열심히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